에이펙 시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AI 칩 26만 장을 약속한 젠슨 황. 그는 전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만드는 남자이자 GPU라는 단어를 세상에 각인시킨 기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젠슨 황은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 AI 칩,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의 국방, 의료, AI 산업 전반이 급격히 도약할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가 최첨단 칩은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장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걸까? 이 발언에 대해 젠슨 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AI는 국경이 아닌 인류 전체의 도구입니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친구이자 우리의 기원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AI 칩 26만 장으로 새로운 미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6년 11월의 어느 오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작은 사무실 안은 겨울 햇살이 사선으로 비쳐들고 있었다. 젠슨 황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또 한 번의 투자 미팅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곱씹고 있었다. 엔비디아를 세운 지 3년 회사 계좌에는 직원 17명의 급여를 6개월치 간신히 버틸 만큼의 현금만 남아 있었다. 모두가 피자, 박스를 쌓아놓고 야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비서 마가렛이 책상 위에 우편물 더미를 내려놓았다. 청구서와 광고 전단, 업계 잡지들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단정한 한글 필체. 보낸 사람의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안에는 영문으로 번역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세상은 곧 연결될 것입니다. 편지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 인터넷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었다. 1990년대 말까지 전 국민을 광 케이블로 연결하겠다는 당시로서는 다소 터무니없게 들릴 만한 계획이었다. 미국조차 인터넷 보급률이 20%를 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문장을 그는 3번이나 반복해 읽었다. 누군가 마침내 자신이 바라보는 비전을 이해하고 있었다. GPU가 단순히 게임용 칩이 아니라 시각적 컴퓨팅의 미래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초대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직접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용산 전자상가, PC방, 게임 문화. 당신이 상상하는 미래가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젠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인구 4,500만 명, 국토는 캘리포니아보다 작지만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술 수용 속도 또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자료들이 쏟아졌다. 특히 PC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이 공간들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게임을 즐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게임이 여전히 집안에서 혼자 하는 취미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사회적 경험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 주 그는 샌프란시스코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96년 12월 초 김포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공항 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한글 간판들이 형광등 아래 반짝였으며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은 김치 냄새가 풍겨왔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은 개발붐의 정점에 서 있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본 그는 그 도시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택시에서 내린 순간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사람과 건물과 소음이었다. 수십 개의 건물 안에 수백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었고 간판들은 한글과 영어가 뒤섞여 있었다. 컴퓨터, CPU, VGA, 모니터라는 단어들이 빛을 냈다. 상인들은 박스를 나르고 호객꾼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곳곳에서 부팅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한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가게들, 3평 남짓한 공간 안에 쌓여있는 부품들, 그리고 진열대 위에 놓인 3DFX 부두, ATI 레이지. 그러나 엔비디아의 제품은 어디에도 없었다. 가게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통역을 맡은 삼성 직원이 간단히 설명을 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젠슨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엔비디아 좋은 회사예요. 미국에서 소문 들었어요. 언제 한국 들어와요? 실리콘밸리의 신생 회사를 알고 있는 용산 상인을 마주한 젠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용산을 돌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공통된 말은 하나였다. 요즘 게임 수요가 폭발이에요. 한 상인은 그래픽 카드를 일주일에 200장이나 판다고 했다. 작년에는 50장이 전부였다. 성장률은 300%. 그 숫자 하나로도 충분했다. 오후에는 강남의 한 PC방을 찾았다. 건물 지하 50평 남짓한 공간,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중에 흥분이 느껴졌다. 키보드가 부딪히고 마우스가 연속적으로 클릭되는 소리,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게임 효과음, 그리고 젊은이들의 외침. 60대의 컴퓨터는 거의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었다. 대부분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스타크래프트. 젠슨은 한 학생의 뒤에서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그의 손놀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초당 300번 이상의 클릭, 화면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그래픽 카드는 쉴 새 없이 렌더링을 반복했다. PC방 주인은 전직 프로그래머 출신의 30대 남자였다. 6개월 전에 열었어요. 투자금 1억 원, 하루 매출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는 수익률과 회전율, 시간 대별 이용률을 엑셀로 정리해 보여줬다. 한국에서 PC방은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만나고 팀을 만들고 대회를 열죠. 사회적 공간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젠슨은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공동 창업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우리가 찾던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게임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1999년 봄, 젠슨은 다시 서울에 있었다. 이번엔 낯선 도시가 아니라 익숙한 전장의 한가운데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무명의 신생 기업이 아니었다. GeForce 256의 성공으로 그래픽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고 용산의 상인들도 이제 그 이름을 먼저 꺼냈다. 그러나 서울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고 거리 곳곳에는 임대문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PC방은 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위기가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단 하나, 한국 시장의 실체를 직접 파악하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호텔 대신 용산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용산이 보이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시장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첫날 아침, 그는 용산역 앞에 작은 해장국집에서 선지와 콩나물이 들어간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국물 한 숟갈에 이마에 땀이 맺혔고 8시가 되자 거리의 셔터들이 일제히 올라갔다. 상인들은 박스를 나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하루를 준비했다. 그는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눌러쓰고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3년 전보다 상가의 분위기는 훨씬 세련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곳이 많았다면 이제는 게이밍 PC 전문, 오버클럭 튜닝, PC방, 납품 전문 같은 간판이 즐비했다. 시장은 이미 세분화되고 있었다. 영진 컴퓨터라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진열장에는 GFRC 256이 놓여 있었고 가격표에는 32만 원이 적혀 있었다. 미국 소매가보다 20% 비쌌지만 진열대에는 단 한 개만 남아 있었다. 그는 고객과 흥정 중인 주인의 손짓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결국 28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다. 악수가 오갔다. 젠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협상의 예술이구나. 오후에는 용산의 최대 도매상 대성유통 박 사장을 만났다. 40대 후반의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엔비디아 제품은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재고가 불안정하며 현지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정확했다. 젠스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박 사장은 단호히 말했다. 한국 사무소를 여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직원 5-6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맞는 가격 정책을 만드세요. 여기서 성공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집니다. 한국 게이머들이 트렌드를 만듭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배움을 정리했다. 용산 교훈 1. 유통이 왕이다. 2. 현지화가 필수다. 3. 속도가 생명이다. 4. 관계가 비즈니스를 만든다. 5. 게이머는 고객이 아니라 전도사다. 창밖을 바라보니 용산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어디선가 PC방의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그는 느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래야 했다. 잠들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두 번째 고향이 되어야 한다. 2010년 5월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다. 이번 방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엔비디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C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스마트폰의 부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예측을 무너뜨렸다. 퀄컴과 애플이 시장을 선도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뒤처지고 있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우리는 직원 해고를 단행해야 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노골적으로 회사 매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전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오직 한국에서만 우리의 제품이 계속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매출 보고서를 보며 눈을 의심했다. 북미 마이너스 35%, 유럽 마이너스 28%, 그런데 한국만 12%. 다른 시장이 무너질 때 한국만 오히려 성장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와야 했다. 서울의 5월은 맑고 따뜻했다.
공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었다. 더 높아진 빌딩들, 정돈된 도로, 그리고 사람들 모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애플이 3년 전 아이폰을 내놓은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엔비디아에게 위기이자 경고였다. 사람들은 이제 PC 대신 손 안의 작은 화면을 선택하고 있었다. 첫 미팅은 예전부터 인연이 깊었던 용산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에 에너지가 살아있었다. 우리는 남산 아래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방은 조용했고 음식은 정갈했다. 황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내밀었다. 힘든 시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엔비디아 편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물었다. 왜 한국에서만 판매가 늘었을까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다. 한국 게이머들은 특별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게임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몰두하죠. 현실이 힘들수록 게임이 탈출구가 되거든요. 그의 말은 곧바로 데이터로 확인됐다. 2009년 한국의 PC방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실업률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더 자주 PC방을 찾았다. 그리고요. 그가 말을 이었다. 이제 e스포츠가 완전히 주류가 됐어요. 방송국에서 게임 대회를 중계하고 프로게이머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장비를 팬들이 그대로 따라 사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본 적은 있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라는 이름의 현상. 이묘한, 홍진호, 이영호. 이 이름 아세요? 그는 웃었다. 그 사람들, 한국에서는 슈퍼스타예요. 그들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쓴다는 소식 하나면 판매가 터져요. 그때 깨달았다. 엔비디아의 제품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문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식사 후 그는 나를 새로 지은 용산 교육센터로 데려갔다. 2010년 우리가 한국에서 개소한 공식 시설이었다. 건물 한 층 전체가 엔비디아의 이름으로 꾸며져 있었고 안에는 교육장과 전시실, 미팅룸이 있었다. 이거 보세요. 박 사장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다.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진행한 게이머 행사, 기술 세미나, 신제품 론칭 사진들. 각각의 사진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브랜드에 충성합니다. 특히 자기들을 존중하는 브랜드에.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내가 말했다. 엔비디아는 지금 힘듭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퀄컴에게 밀리고 있고 PC 시장은 축소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박 사장은 조용히 듣다가 미소를 지었다. 황 대표님, 한국 속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구멍은 게임이에요. PC 게임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픽이 중요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나은 GPU를 원할 겁니다. 모바일 게임 하다가도 결국 PC로 돌아와요. 진짜 게임은 여기서 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홀로 강남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이 밤을 가득 채웠고 거리 곳곳에 PC방 간판이 빛났다. 호기심에 하나 들어가 보았다.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공간이었다.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웠고 의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모니터는 24인치 LCD였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에
엔비디아의 GTX 400 시리즈가 장착되어 있었다. 한 청년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고 있었다. 새로 출시된 게임이었고 그래픽은 화려했으며 전투는 빠르고 역동적이었다. 그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손끝의 반응, 표정의 긴장, 그리고 미세한 승부의 떨림.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칩이 아니라 경험이며 몰입이며 감정이라는 것을. 다음 날은 삼성과의 미팅이 있었다. 서초동 본사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임원 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는 GPU와 삼성 메모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이 오갔고 양측의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임원이 나를 보며 말했다. 황 대표님, 엔비디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한국과 엔비디아는 오래 함께 했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건희 회장의 편지로 시작된 인연, 15년간 쌓여온 신뢰와 우정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부산을 찾았다. 남항동 전자상가를 걸으며 1990년대의 용산을 떠올렸다. 크기는 작았지만 에너지는 똑같았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힘찼고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한 가게의 사장이 말했다. 서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에도 게이머 많아요. 부산, 대구, 광주. 다들 최고 사양 원하죠.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자부심과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번 방문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 방문 결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을 한국에서 보았다. 게이머의 열정, 파트너의 충성, 시장의 회복력. 그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몇 줄을 더 적었다. 1. 게임에 집중한다. 모바일은 퀄컴에게 맡기고 우리는 게임용 GPU의 절대 강자가 된다. 2. 한국 시장에 더 투자한다. 교육센터 확대, 파트너 지원 강화, 커뮤니티 육성. 3. e스포츠를 적극 지원한다. 프로게이머 스폰서십, 대회 후원. 4. 장기적 관점을 유지한다. 주가는 오르내리지만 기술과 관계는 시간과 함께 성장한다. KTX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밤 9시였다. 택시에 오르자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무슨 일 하세요? 컴퓨터 칩 만듭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반도체. 한국이 그거 잘하죠? 나는 잠시 창밖의 불빛을 보며 대답했다. 네, 세계 최고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이번 방문으로 확신을 얻었다. 엔비디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친구가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강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15년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도 서울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랬다. 달라진 것은 건물의 높이와 기술의 발전뿐,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은 같았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최고를 향한 열망,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잠들기 전 나는 결심했다. 엔비디아가 다시 일어서면 그 첫 번째 감사의 인사를 한국에 전하리라. 한국의 게이머들에게, 파트너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전체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속삭이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나는 용산 전자상가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은 뒤섞여 있었다. 1996년에 젊은 내가 있었고, 1999년에 열정적인 내가 있었으며, 2010년에 지친 내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복도를 걷다가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복도 끝에 이건희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눈을 떴다. 새벽 4시,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아마도 내 무의식이 말하고 있었던 거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1996년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엔비디아를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 도시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배달 트럭들. 모든 게 살아 있었다. 나도 씻고 짐을 챙겼다. 공항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감이 아니라 다시 올 준비였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영혼의 고향이었다. 위기 때마다 돌아오게 되는 곳, 다시 힘을 얻는 곳,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는 곳.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음엔 더 강해져서 올 겁니다. 29년 전 이건희 회장의 편지가 떠올랐다. 세상은 연결될 것이다.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